그리고 관절염, 그 중에서도 특히 무릎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도 그 무릎 관절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무릎 몇 분 계시나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다 보고 시고 뭐 그러셨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기 얘기 같고 하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관절염이란 뭐냐?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 병이 관절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뭐 관절이 아프다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세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인도 틀리고 질병 내용도 틀리고 그럼 치료도 틀려집니다. 일단 제일 심한 게 여기 보면 골관절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거. 그거 말고도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강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허리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무릎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도 건선, 통풍, 루푸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무릎이나 여타 관절에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전부 다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은 너무나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 제일 흔하고 가장 많은 비분을 차지하는 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심평원 데이터인데요.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때문에 가장 병원에 많이 가서 찾아봤더니 관절염이 3번째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건 충치, 피부병 이런 거라서 사실은 오늘도 여기 와서 무릎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좀 손 많이 드시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45세 이상으로 또 분류를 했을 때는 또 틀려집니다. 아까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3등이었는데 45세 이상, 좀 장년층 이상을 한정했을 때는 22.6%, 제 1등을 차지하죠. 근데 이제 여기 관절염이라고 붙어 있는 요 병명이 좀 에러가 있는 게 사실은 이 데이터를 모을 때 병원에서 입력하는 걸 그대로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관절염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절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관절염, 45세 이상은 관절염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과장된 수치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절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들 중에도 상당수 많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있겠죠.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흔하다. 많이 알고 있고 사실은 이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붙잡았다 전부 다 검사하다 보면 무조건 많이 태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한 흔한 질환이다. 그래서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오늘 말씀드린 좀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헷갈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비슷비슷한 질환인 줄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내용이 좀 틀려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이 아프긴 한데 원인이 뭐냐면은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는 그 면역 체계가 자기 관절,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다 보면 그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주로 손가락, 발가락이 먼저 아파요. 아침에 자고는 손가락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발성 관절통이라고 해서 여러 관절 침범하거든요. 쉽게 오래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를 다 침범하게 됩니다. 내과적인 질환도 일으키고요. 목도 침범하고 심장도 침범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전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요. 약으로 조절하는 병입니다. 한번 발병을 하면 일단은 평생을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 같은 정형외과 의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특히 무릎이나 엉치관절 있죠. 고관절을 침범해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서 가끔씩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술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은 평생 약을 먹어서 약으로 조절하는 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관리하면 그냥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 얘기가 좀 더 진행되기 전에 일단은 좀 지루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관절에 대해서 내용 구조를 알고 좀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연골이니 뭐 물렁뼈니 뭐 인대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만 들어서는 그게 어떤 건지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요거 좀 짚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 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릎이면 일단 허벅지 뼈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종아리 뼈가 있죠.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허벅지 뼈라고 치고 아래쪽에 종아리 뼈라고 칩시다. 그럼 이 뼈 끝을, 이 허벅지 뼈 끝을 덮고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위쪽 뼈, 아래쪽 뼈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부분 뼈 끝을 연골이라는 놈이 무슨 장판이나 뭐처럼 딱 코팅하고 있어요, 뼈를. 그럼 요 두 뼈가 만나면은 이 두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그러면 이 주머니 안쪽을 활액막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주머니를 코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관절 불편하신 분들 꽤 계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거나 혹은 주변에 어느 병원 갔더니 물이 차서 물을 뺐다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은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무릎에 물이 찼어요. 관절염이 생겨서. 물을 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약으로 말린다. 약으로 말린다는 물을 안 뺀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죠. 물을 빼셨어요? 아, 물 빼셨고. 아무튼. 자,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저도 외래 진료실에 앉아서 외래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 전부 다 틀려요. 물을 빼주세요부터 물을 빼면 큰일 난다더라. 물을 빼면 또 뺀다더라. 아니 물 빼기 싫으니까 물을 말리는 따로 약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혼동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관절에 있는 관절액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윤활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절 주머니를 싸고 있는 막. 여기서 관절액 물을 만들어내요. 모든 관절에는 정상적으로 관절액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그 관절의 윤활 작용도 도와주고 관절 연골에 영양도 주고 뭐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관절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만들어져서 떠돌다가 정상적으로 일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차의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일정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어떤 이유에서는 염증이 생기면은 흡수되는 것보다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물은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염증이 일었으니까 단지 많이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빼든 안 빼든 치료의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든 안 빼든 그 치료의 결과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빼는 경우는 언제 물을 빼냐면은 무릎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불편하신 분들, 염증을 가라앉히면 물이 줄어들 텐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분들한테는 물을 좀 빼드려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물을 말리는 그런 약을 주세요. 저도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하기 진짜 편하실 텐데. 왜냐하면 따로 물을 말리는 다른 특별한 그런 약이 있지를 않습니다. 관절에 쓰는 약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염증 억제제, 뭐 관절염제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주사나 이런 치료를 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면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물이 찼다 꺼졌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반복적으로 차게 되면 아주 굉장히 물이 많이 차서 불편한 경우에는 뽑을 수도 있다. 안 뽑을 수도 있고
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을 조금 무릎으로 좀 한정해서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조금 재미가 없는 요것만 좀 들어주세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요놈이 허벅지뼈입니다. 아래쪽이 종아리뼈고요. 이게 무릎 관절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허벅지뼈 끝을 여기 덮고 있는 요놈이 연골이고요. 종아리뼈 끝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릎이라고 하는 놈은, 관절이라고 하는 놈은 뼈와 뼈가 만나는데 뼈가 만나는 부분을 연골이라고 하는 놈이 뼈를 장판처럼 딱 코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끼워서 기계로 따지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디디고 다니면 하중을 분산을 시키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그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딱 잘라서, 이쪽을 딱 잘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정식 이름이 이게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연골에 찢어서 시술을 받아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나요? 못 들어보셨나? 들어보셨죠? 그럼 그때 말하는 연골이 뭐냐면 연골판입니다. 이 연골 아닙니다. 연골은 닳는 거지. 닳아서 마모돼서 없어지는 것이 찢어지지는 않아요. 뭐가 찢어지냐면 연골판, 이게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하죠? 연골, 연골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흔한 이름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연골 찢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식으로 찢어지는 건 연골판이고요. 연골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연골판은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로 따지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혹은 외상으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 일단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붓고 아프고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일종의 노화의 과정이고요. 주로 50세 이후에 나이 많으신 장년층 이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전신이 다 옵니다. 무릎만 오는 게 아니고 고관절에도 오고 발목에도 오고 팔꿈치도 오고 손목도 다 올 수 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무릎 관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지보다는 하지가 주로 디디고 다니면 체중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관절보다는 무릎이 제일 불안정해요.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보다는 지금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외상도 잘 받고 해서 흔히 관절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연골이 어떤 형태로 마모가 되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위에 뼈, 아래 뼈 만나는 이 부분이 연골이라는 놈이 더 코팅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연골이 마모돼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연골 마모된다고 할 때 가끔씩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칼로 두부 잘라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줄 알고 계세요. 연골은 그런 형태로 마모되지를 않고요. 어떻게 마모가 되냐면 옷감 있지 않습니까? 옷감이 해지듯이, 올홀이 해치듯이 이런 식으로 표면이 마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는 보면은 표면이 약해집니다. 내시경 같은 걸 보면 이제 보풀하기 막 들고 일어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 보풀하기들이 더 깊게 생기고 좀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연골의 층 일부를 마모에서 떨어져 나오죠. 대개 이 정도 되면 탐기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연골이 다 닳으면 뼈가 드러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연골이 마모되는 걸 진행한다. 근데 이게 연골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무릎에는 연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연골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골이 마모돼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연골판도 찢어지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무릎이 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뼈의 모양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이제 안짱대로 휘죠. 변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이 동반하게 된다. 단순히 연골만 닳는 게 아니고 다른 변화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를 계속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병원 가시면은 뭐 관절이 불편해요. 그러면 일단 뭐 하냐?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저도 엑스레이를 찍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나면 일단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제 연골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뭐 그럼 대충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 엑스레이는 뭘 보여주냐면
뼈만 보여줍니다. 다른 게 보이진 않아요. 연골 안 보입니다. 대신에 이 엑스레이상 보이는 이 뼈 모양이 변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연골이 닳고 관절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 진행을 연골이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하면은 그때부터 뼈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그걸 보고 관절염 뭐 초기예요, 중기예요, 말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골이 마모되는 초기이거나 무릎에 연골 말고 딴 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씩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연골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이 보이지는 않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연골이 다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엑스레이가. 아까 보신 거랑 이게 모양이 틀리죠. 이제 뭐가 틀리냐면은 요거 제일 처음 거 보시면은 위에가 허벅지뼈, 아래가 종아리뼈인데 이 두 뼈 사이의 간격이 균일하죠. 뼈에 가시도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듭니다. 요 비어 있는 요 부분에 연골이니 물렁뼈니 그런 게 있는 자리인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좁게 좁아들게 되면 꽤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은 이제 무릎에 문제가 붙고 하는데도 엑스레이 가끔 정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보실 때 엑스레이를만 보고 관절 연골을 몽땅 다 전부 다 알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말기. 완전히 뼈가 붙어버리고 이렇게 뼈에 가시 같은 거 튀어나와서 변형도 심하고 다리가 이렇게 휘었죠. 안정대로 이렇게 휩니다. 말기로 진행되면. 이런 식의 변화까지도 동반을 한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초기에는 연골이 닳긴 하지만 그게 진행을 하면 다양하게 임상 양상이 변하는데 말기로 가면 저렇게 변형도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염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경우 일단 오래 걷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픈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물차고 붓고 아픈 게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마디, 발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사실은 이거 잘 몰라요. 의사들도 이제 잘 몰라요. 왜 생기는지를. 일단 노화라고는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생기고 저 사람은 안 생기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이 써서 그렇지 않냐. 확실히 많이 사용하는 거, 젊어서 일을 많이 한 건 분명히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유전적인 변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외에 비만도 있고요. 내반 변형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는데 어느 특별한 한 가지 요소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화도 일으키긴 하는데 그렇다고 노인 인구에 전부 다가 이렇게 관절염을 달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30년째 치료하고는 저도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한 가지씩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각개의 원인들이 두세 개가 같이 복합해서 나타나면 훨씬 더 쉽게 생기기도 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충 관절염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봤으니까 이제 관절염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운동하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운동 어떻게들 하세요? 여기 아까 관절염 때문에 병원 가보셨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치료받아서 물 빼셨다는 분들 계시신 것 같고. 혹시 따로 운동하시는 게 있습니까? 걷는 거 또 다른 건? 그러시구나. 일단은 이제 저도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얼마나 걸으면 됩니까? 많이 걸어도 되나요? 20분 걸으면 되나요?
30분 걸리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염 혹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래 걷는 운동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걷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난 무릎이 아프니까 나는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무릎을 좋게 할 거야. 죄송한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걷고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이 더 아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오래 걸으면 무릎에 물이 더 차고 더 붓고 더 아픕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절염이 있는 분이 오래 걷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무슨 운동 하시면 되냐? 여기 있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허벅지 근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릎에 여러 가지 지지대 역할도 해주고요. 똑같이 연골에 달아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게 아픕니다.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다리 드는 운동들이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다리 드는 운동들, 앉아서 다리를 들고 누워서 다리 들기, 옆으로 들기, 이런 운동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허벅지 근력이 있습니다. 허벅지 있죠? 허벅지 근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 가지로 무릎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면 되겠고, 그 걷기는 사람이 안 걷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걸으십시오. 걷는데 아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걷기 운동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편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걸으려고 덤벼드세요. 걷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오래 걷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지, 걷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자꾸 전부 다 걸으려고 들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20분 걸으면 괜찮은지 25분 걸으면 문제가 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몇 분 걸으면 됩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릎이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래 걷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운동들을 하시고, 사실은 이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들이 되게 운동 강도가 약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도는. 사실 여기 있는 분 다 하시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제일 추천해 드릴 만한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책도 이거면 30분, 1시간 반인데 이건 아니고요. 이게 잘못 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면서 걷는 거는 할만하다. 무리하지 말고. 근데 오래 걷는 건 좋진 않다. 그 다음에 수영, 아쿠아로빅, 이건 뭐냐면 물속에서 걷기. 물속에 앉아있으면 부력이 있잖아요. 그 몸무게 그 부담을 좀 줄여주고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리의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 밑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 타기라는 게 밖에서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 실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 밑에 보면 관절의 해동 운동이 나오죠. 여기 보면 달리기, 뛰어내리기, 계단 오르고 내리기, 등산, 전부 다 걷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 걷고 많이 걷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증상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말 말씀드렸다고 어떤 의사가 와서 걷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은 하시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아서 타니까 이 체중을 엉덩이가 잡았습니다. 무릎은 체중이 안 실려요. 그 상태에서 꾸준히 구부렸다 폈다가 되니까 순수하게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은 인터넷에 사이클 선수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선수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 선수를 보면은 상체는 날씬하고요. 허벅지가 이만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그걸 타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세도 있고 체력도 떨어지시는데 무릎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굳이 하신다면은 여기 시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요 정지된 자전거,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보다 좋은 점이 뭐가 또 있냐면은 얘는 실내 자전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할 수가 있어요. 실내 자전거는 날씨 춥고 바람 불고 비 많이 오고 날씨 더우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훨씬 이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적절하게 운동량을 조절할 수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전거를 30분을 타는데 좀 빠르게 타는 30분이랑 천천히 타는 30분이랑 강도가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운동량을 조절하기도 쉽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무릎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는 건 맞습니다. 체중 조절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비만인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신데 일단은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 기린이네요. 살찐 기린인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관절 연골이 나빠지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간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체중이 늘면은 무릎에 떨어지는 부하가 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하가 늘면은 증상이 악화가 되겠죠. 증상이 악화가 되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운동을 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을 못하면 다시 체중이 불어요. 이것이 악순환 고리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 고리를 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체중을 줄이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운동. 운동이 관절 아프시면 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제일 처음부터 적절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관절이 아프면 병원 가면 뭐 하냐면 일단 약 먹고 물리치료합니다. 쉬고. 그 얘기들이 여기에 있는 약들입니다. 소염진동제 가장 흔하게 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관절염이 있을 때,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이 있을 때 유효한 의미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소염진통제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아까 말씀하셨던 약 중에 물을 말리는 약을 주세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약을 주세요. 죄송하지만 병원에는 그런 약이 없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소염진통제를 쓰면 이게 중독이 되고 약을 많이 쓰면 이게 나중에 약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복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무릎이 불편하시면 적절히 잘 쓰시면 돼요. 이거는 아프면 쓰십시오. 그걸 참다고 누가 이제 상을 주거나 그걸 참았다고 해서 나중에 관절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밑에 보면 연골 보호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약들이죠. 글루코사민, 관절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진료들보다는 되게 좋아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나쁜 약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약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약들 흔히 말하는 게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글쎄 그 약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시는 건 좋은데 글루코사민을 옛날에 어디서 팔았냐면 이마트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약을 팔지는 않죠. 그죠? 약국에 팔죠. 그러니까 이제 관절 영양제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렇게 연골이 살아나거나 연골이 튼튼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보조제로 써볼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선물을 하고 자녀분들 사오면 기쁜 마음으로 드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드시고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지는 않다. 통증 조절에는 좀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먹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흔히 쓰는 게 주사 치료제입니다. 병원에는 많이 쓰죠. 그래서 통증을 줄입니다. 제한적으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용하게 될 때는 어느 일정 정도 간격 이상을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고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많이 쓰면은 연골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한두 번 썼다고 해서 뼈가 삭아서 없어지고 연골이 망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관리를 잘해 쓰시면 된다. 근데 어느 의사도 이거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릎에 주사를 맞아요는 이런 주사들입니다. 연골 주사, 그 외 여러 가지 주사들. 이 연골 주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관절 연골액 성분을 그냥 무릎에 집어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차에 엔진 오일 아시죠? 그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 따지면 엔진을 부축해 넣는다. 그래서 쓰는 용법이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쓰고 6개월 뒤에 또 맞으실 수 있고 맞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으면 말수록 연골이 더 닳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엔진 오일 바꾼다고 해서 엔진이 망가지나요? 그렇진 않죠. 예, 세 번 맞습니다. 예, 그거. 그러니까 쓰는 용법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이런 연골주사라는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서 무릎이 더 망가지거나 연골이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정상적으로 필요하면 맞으셔도 돼요. 아까 엔진 오일 말씀드렸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형 엔진 오일, 보급형. 나중에 나온 건 약간 고급형 엔진 오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릎에 맞을 수 있는 주사들이 그 위에 몇 가지가 더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에 맞는 주사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역할들은 똑같습니다. 관절 윤활 적용을 도와주고, 관절 환경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겁니다. 이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게 연골이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초중기 관절염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움이 되고요. 이런 연골 주사 이후에 개발된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이런 주사들은 대부분 써보면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효과가 나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에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저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고급 엔진 오일을 넣는다고 해서 엔진이 성능이 항상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어떤 비싼 주사를 만다고 그게 반드시 무릎을 오래 안 아프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단계부터 적절히 사용을 해보시고 쓰시라. 그리고 이 무릎에 맞는 여러 가지 주사 제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사를 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대신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런 주사들이 특히 이제 비싼 주사를 맞게 되면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연골을 살려주나요? 연골을 보호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에 맞는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몇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가 의사들이 원하는 작용은 똑같아요. 윤활 작용을 도와주고, 관절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연골을 살려내고 연골을 보호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걸 쓰는데 싼 걸 쓸 거냐, 비싼 걸 쓸 거냐,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PRP라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약이고요. 요건 조금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피에서 연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따로 추출해야 됩니다. 주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을 따로 분리해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많이 나와서 염증을 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주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주사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을 살려내거나 보호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릎에 맞는 주사들은 여러 가지 주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 중기 관절염 있을 때는 사용하십시오. 전혀 꺼리낌 없이. 그걸 쓴다고 해서 무릎이 더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보면 일단은 무릎 주사 맞는 게 싫고 아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일단은 권유를 하면 대부분 일단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관리를 잘 맞으시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관심들이 없으실 테니까 쉽게 넘어갈게요. 일단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관절 내시경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죠? 무릎에 카메라를 꽂아서 카메라를 들여다보면 수술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걸 수술하냐면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주로 연골판 파열. 아까 기억나시나요? 연골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게 연골판. 스프링.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의 스프링. 이제 이게 파열이 되면 저는 내시경으로 시술을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무릎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카메라에 무릎 내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무릎에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무릎이라는 관절은 위에 허벅지뼈가 있고 아래 종아리뼈가 있겠죠. 그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위쪽엔 허벅지뼈 연골이 보이고요. 아래쪽은 종아리뼈 연골이 보입니다. 아까 그림 보셨지만 요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었죠. 스프링. 여기 정상적인 스프링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이런 식으로 찢어지기도 해요. 오른쪽 여기 있는 것처럼. 너덜너덜하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해서
저 부분을 정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선가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관절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대, 시술을 했대. 전부 이겁니다. 연골이 아니고 연골판입니다. 그 틀린 거예요. 아셨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연골 재생술, 연골을 살립시다.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연골 재생술, 뭐 줄기세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여긴 좀 복잡한 얘기인가요? 저 같은 정형외과 의사, 특히 무릎 보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이제 아주 매력적인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연골이라는 게 한 번 닳고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의 꿈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연골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세천공술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연골 가운데에 이렇게 연골이 벗겨지고 나면 여기다 이 송곳 같은 거 빼도 구멍을 뚫는 겁니다. 미세천공술이라는 게. 정체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시다 빨갛빨갛하게 피가 나죠? 피가 납니다. 그럼 피가 나면 거기에 조직 재생인자가 있기 때문에 흉터 비슷한 조직으로 다시 재생이 돼서 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게 되면은 정상적인 연골은 아니지만 섬유성 연골이라고 질이 좀 떨어지는 연골로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식은 1960년대부터 개발돼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별다른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가끔 씁니다. 보조적인 치료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변 연골 상태도 좋고 면적도 작을 때 제한적으로 씁니다. 첨언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네, 박지성 선수가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은 히딩크 감독 따라서 네덜란드 갔다가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으로 가서 근무하잖아요. 딱 거기서 부상 때문에 1년 쉬었어요. 그때 이 시술 받았습니다. 요거 받고 결국에는 마지막 선수 말년에 계속 무릎이 말씀을 부여서 은퇴를 했죠. 전부 이겁니다. 요즘은 이거는 잘 쓰지는 않아요. 보조적인 용법으로 쓴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을 때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연골 마모된 면적이 크면 저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의사들이 짱구를 굴리냐면은 연골을 띄워다 옮겨 심자, 그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면 무릎 안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골이 덮여있긴 한데 그 부분에 연골을 통째로 띄워서 옮겨 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 답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에서 연골을 띄울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큰 경우는 못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짱구를 막 굴립니다. 어떤 짱구를 굴리냐면, 이 연골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골을 배양을 시키자. 이게 됩니다. 뭐냐면 무릎에 내시경으로 무릎 연골을 띄어서 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막 키워서 배양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골 마모된 부분에 갖다 심습니다. 이게 연골세포 배양식 술이에요. 되게 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된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연골이 재생이 잘 되려면 첫째 원재료가 좋아야 돼요. 생사간 연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55세. 근데 연골은 어느 분들이 안 좋죠? 주로 50대 이후에. 약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연골세포를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연골세포들이 자기가 연골세포인 줄을 몰라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변성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여러분들 몸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혹시 골수이식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일종의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골수이식은 어떤 거냐면은 저도 내과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지만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골수이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백혈병이 있으면은 항암제를 빵 때려서 그러면 백혈구가 거의 숫자가 빵으로 떨어지거든요. 나쁘면 다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균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남의 골수를 이식하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골수가 만들어져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죠. 가끔씩 그런 경우에 혈액형도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수에도 정상적으로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서 다른 세포를, 그러니까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죠.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위에가 허벅지뼈, 아래가 종아리뼈. 근데 여기 푹 파인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연골이 마모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심었더니 잘 살았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쓸 때는 줄기세포가 도움이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연골이 마모가 돼서 했더니 줄기세포를 심었어요.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연골이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줄기세포를 심었더니 연골들이 잘 살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라는 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연골이 일부 부분적으로 마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적. 무릎의 연골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 대부분의 면적을 찾아 연골이 마모가 됐으면 그건 대상이 안 돼요. 제한적으로 마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과 연골 마모된 부분이 가능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구분이 될수록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골의 두께도 중요한데요. 이 연골 재생술은 언제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연골이 전부 다 닳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다 닳았을 때는 뭐 두께. 예를 들어 연골이 이만큼 두께가 있는데 50%가 닳고 50%가 남아있어. 원장님 마모된 50% 채워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건 그냥 쓰는 겁니다. 연골 재생술은 언제 가능하냐면 연골이 두께가 이만큼이면 전부 다 닳았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가 남아있다면 그건 잘 사용해서 50% 그냥 쓰셔야 돼요. 연골 재생술을 하려면 그런 남아있는 50% 다 정리해내고 깎아내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죠. 그때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런 연골 재생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골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리가 안짝으로 휜다고 말씀드렸죠? 관절염 진행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리 아래쪽 뼈를 절골을 해서 똑바로 펴주는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까지 진행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연골이 안쪽으로 닳아서 뼈와 뼈끼리 맞부닥치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쇠하고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한 6만 건 정도 합니다. 미국은 1년에 한 60만 건이 넘고요. 어떻게 보면 흔하게 하는 수술이고 결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반추연술이고요. 제일 흔하게 치료하는 질병이 얼마나 씁니까? 인공관절 하면은 얼마나 쓰나요? 뭐 이렇게 주변에 수술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수술하면 얼마나 씁니까? 이렇게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 사람마다 틀리다. 그 정답이에요. 그거 부처님 감도토막 같은 얘기인데 그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공관절 수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씁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밑에 있는 심리가 뭐냐면은 이걸 자동차 부품처럼 생각해요. 어느 일정도 기간이 지나면 뭘 바꿔줘야 되고 뭐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인공관절 수명은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제일 처음 터졌을 때 백신 맞으셨잖아요. 백신 제일 처음 풀렸을 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맞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몇 세부터 어쩌고 막 한참 나옵니다. 저게 무슨 귀신아 신화를 까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걸리냐고 안 걸리냐고 똑같이 대답이 나옵니다. 저희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율이 어떻게 떨어지고 몇 세 이상 어쩌고 사망이 떨어지고 어쩌고 뭐 아무튼 걸린다는 얘기야 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의학적인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무슨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인공관절 수명은 그렇게까지 애매하진 않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은 되게 60세 이상으로 한정했을 때 15년 뒤에도 별 문제 쓰고 있을 확률이 되게 92, 3%, 4%는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해석을 잘 하려면은 일단은 재수술을 왜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6, 7% 정도는 재수술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6, 7%는 재수로 했습니다. 그 재수를 왜 했습니까? 지적을 받더니 재수를 원인 1위가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겨서. 두 번째가 뭐 뼈가 부러져서 15년, 20년 가야 되니까. 다른 부위 동원치가 부러지고 그런 골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수술, 그러니까 아내들은 인공관절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되게 확인해 봤더니 통계로 한 1.4% 정도 되더라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잘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수술하고 염증 조심하고 골다공증 관리자라서 골절 조심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쓸 수 있다가 정확한 명제겠죠. 물론 수술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연령 이상이 되신 분들이 수술하면 수명 걱정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수명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를 수명이 될까봐 노심초사해서 뭐 움직이도 못하고 조심조심 뭐 이렇게 실수한지 못 쓰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고 관리 잘해서 잘 쓰시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사실 치료법, 수술법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비전문가신 그 알 필요는 없는데 꼭 하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래 걷는 운동보다는 여기 시설했던 자전거 타기 열심히 하시고요. 물속에 걷기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초기 관절염이 있을 때 약이나 주사 적정히 쓰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애매한 병인 게 진행 코스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면 증상이 쭉 직선적으로 쫙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나빠지냐면 관절 연골이 막 마모될 때는 막 확 나빠졌다가 그다음 쭉 평행을 이뤄요. 그냥 또 버틸만 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확 나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나빠져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아까 보셨지만 전 인구의 45세 이상은 뭐 25%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 병원에서 째고 약 주고 주사 맞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하고 그 말이 뭐냐면은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런 운동 혹은 적절한 약, 주사, 체력 관리 이런 걸 잘하면은 훨씬 안 아프고 잘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뭐 약도 맞고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하시면은 예? 보스웰리아요? 보스웰리아는 약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어머님. 네, 그 약이 아니고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관절 영양제 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해서 그런 관절 영양제 드셔도 괜찮은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 괜찮습니다, 드시는 거. 예? 아니,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연골이 튼튼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좀 도움은 돼요. 사실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 궁금하신 것 같은데, 비타민C 좋은 거죠? 비타민 좋습니다. 영양제잖아요. 근데 비타민으로 암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죠? 암 환자가 비타민을 먹으면 영양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죠. 뭐 그런 겁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관절 영양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퇴행성 관절염을 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예? 글루코사민이요? 예. 예, 됩니다. 그건 비타민 비슷한 거예요.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예. 다리가 이게 걸어갈 때 이게 딱딱 소리가 나요. 혹시 인공관절 수술하신 거예요? 그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인공관절은 여기서 말하는 정상관절을 하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관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 안에 환경이 바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요. 대부분 인공관절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릎 안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이 인공관절 이후에 무릎에는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되게 평생 갑니다. 소리 나도 괜찮아요. 네,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소리 나도 네, 소리 나는 건 굉장히 많고요. 소리 난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이유는 어디가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릎 내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딱딱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 틀립니다. 주로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설계골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여기는 쇠가 들어가 있죠? 왔다 보면 딱 또덕또덕 거리기도 하고 뿌직뿌직 소리 납니다. 그게 다를까 봐 딱딱 소리 날게요. 닳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달아요. 이건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나려면은 무릎이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예, 소리 나도 괜찮다니까요. 아, 불안하지 마시고 막 운동하셔도 돼요. 예? 네? 아, 걸으면 무릎에 소리가 난다. 이게 똑같은 소리의 문제인데 그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일부 밝혀진 원인 말고는 의사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른 질환이 있고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릎에 소리 나니까 소리 없애주세요. 어떤 특별한 치료로 소리를 없애고 소리를 없애야지 무릎이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다른 혹시 관절염이 있다면 그걸 치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네.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오래됐을 때, 10년이 됐다 했을 때 그 관절이 부서질까 봐. 아니요. 안 부서질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신 거예요. 했더니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오래되면 뭐가 두려우시다고요? 제가 못 움직일 때 다리 운동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수술하고 초기에 관절 수술하고는 많이 붓죠. 그때 운동을 해서 충분히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 같은 게 부드러워지면 평생 갑니다. 그 수술하신 분이 안 하신 분이 나이 들어서 안 움직이면 똑같은 거고요. 수술해서 나중에 안 쓰기 때문에 관절이 더 굳지 않냐? 그렇지는 않다. 수술 초기에 운동만 잘하면 그거 계속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시간을 많이 빼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찮은 강의였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